안녕하십니까. 비선왕의 비밀노트 비선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RS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영상은 이제 강의 영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높여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 강의 영상이 될 겁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바로 이전 영상인 보조지표, 우상숭배와 불편한 진실에 대한 편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보조지표 편과 이번 RSI 편을 사실 영상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 팀 비선왕 멤버들 가운데에서 50여 명이 300불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챌린지에서 제가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서였어요. RSI에 대한 공개 영상을 가볍게 찍어본다라고 했는데 이 멘트를 하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개 영상을 좀 못 올렸던 부분, 좀 마음의 부채감으로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RSI에 대한 준 강의라고 말하는 거는 RSI의 강의는 추후에 본 강의 영상을 통해서 좀 다른 보조지표와 함께 좀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 RSI를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미신 부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표에 대한 미신을 부시는 형태로 동시에 이 RSI의 원리와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RSI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비선왕의 생각과 함께, 제가 실제로 RSI를 보고 있지 않아요. 차트가 깔끔하죠. 하지만 RSI를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RSI 측면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비선왕님, RSI를 안 보는데 RSI를 보는 사람보다 RSI에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무초식의 초식이라고. 진짜 고수는 초식이 없어요. 보조지표를 안 봐도 됩니다. 보조지표를 안 봐도 보조지표를 본 사람보다 그 형태에서도 앞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습이 좀 필요하다. 본 영상의 썸네일을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아마 직무유기라는 형태로 한번 올려볼게요. 왜 그러하냐, 저는 사실 종래 보조지표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채널과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 중에는 엘리엇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피보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보조지표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관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관점을 모르거나 엘리엇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한심하게도. 저는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들과 비교해서도 관점적으로도 엘리엇으로도 보조지표로도 밀리는 여지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조지표를 좀 전면에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피보나치를 어떻게, 피보나치 정확한 이름이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게 할게요. 어떤 파동 혹은 진행이 있을 때 이 되돌림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는 과거에서 현재 방향으로 찍는 겁니다. 얘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과거에서 현재 방향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고안되어 있는 툴이에요. 하지만 피보나치 찍는 법도 모르는 전문가들, 전문가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엔 알게 되었으나 위로 가는 방향이든 아래로 가는 방향이든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잘 먹나요? 그쵸. 사실 실제로 해당 전문가들이 매매나 어떤 분석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밥을 잘 먹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걸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이 피보나치랑 다른 문제로, 사실 피보나치는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786이지만 저는 최근에는 764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 대칭이 됩니다. 완전 대칭 상태에서는 사실 위로 찍든 아래로 찍든 본인이 그 되돌림에 대한 인지와 진척도에 대한 인지, 진척도라는 말도 사실 제가 쓰는 용어라서 널리 통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 이거죠. 피보나치도 그런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같이 좀 살펴봤지만 이 보조지표의 원리가 원시의 어떤 대상체, 얘는 캔들이에요. 캔들을 특정한 수학적 함수를 통해서 변환시킨 겁니다. 얘가 뭐라 했죠?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변환돼서 나온 결과물이 가치가 됩니다. 원리와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얘를 이용해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선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는 이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무기들을 사실 캔들에 다시 장착을 하는 겁니다. 뭔가 제가 캔들을 볼 때의 시야랑 여러분들이 캔들을 볼 때의 시야가 다른 이유는 캔들 패턴이나 캔들에 대한 이름을 알고 모르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경험치가 이 캔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보조지표에 대한 가치들이 저는 캔들 안에 들어가서 캔들 안에서 이 보조지표의 내용들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리와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매 시 응용할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영상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본 영상들은 전부 다요. 제가 대한민국 전문가들을 통칭한 이유는 그렇지 못한 전문가들을 못 봤기 때문인데, 저도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전문가가 있다면. 지금 현재 사실 10월 2일에서 10월 3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저와 같은 논조의 영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전문가 좀 교류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전문가도 비슷하게 설명하더라 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와 수강생 분들도 그쪽 전문가의 다른 인사이트를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다. 제가 항상 저를 지칭해서 카피캣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를 베껴서 만든 게 아니에요. RSI 지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좌측 약간 살짝 중앙이네요. 중앙에 트레이딩 뷰에서 지표를 클릭하시고 RSI라고 검색을 하시면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어떤 세기의 지표가 된다. 상대의 강도 지수가 되는 건데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단에 표기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을 상승 캔들, 빨간색을 하락 캔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캔들이 두 개로 합시다. 두 개의 캔들을 가지고 RSI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케이스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캔들을 가지고 RSI를 볼 때 이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이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는 분모를 이 상승량과 하락량을 총 더한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자를 상승량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얘가 n개의 캔들 중에서 n이 2일 때, 즉 2개의 캔들을 가지고 RSI를 구할 때 수학적인 공식이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수치적으로 좀 보면 올라가는 양이 뭐 10USDT, 내려가는 양이 5USDT라고 한다면 좀 계산하기 좀 쉽게 해볼까요? 8USDT, 내려간 게 2USDT라고 합시다. 그러면 총 합은 8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10이 되겠죠. 올라가는 양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RSI가 뭐가 나온다? 10분의 8 곱하기 100 하니까 8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때 n이 2가 아니라 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가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RSI를 구한 거는 이 4개를 총 더한 것이 분모에 가는 거예요. 분모에 가는 거고, 그리고 분자는 상승량만 합산돼서 분자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상승과 하락을 총 합친 것 가운데에서 상승량의 비율만을 나타낸 것이 RSI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즉 내가 정의한 시간 동안에, 여기선 n이 4예요. 시간 동안에 증가되고 감소되고 다시 증가되고 감소된 양을 총합하여 분모로 총 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유는 이 전체 움직임에 해당 기간 동안의 변화에 대비해서 상승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좀 쉬운 부분이 있죠. 상승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다시 좀 쉬운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n이 2인 케이스로 좀 다시 돌아가서 상승만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죠. 상승만 한다면 분모는 뭐다? 이 초록색 2개, 분자도 초록색 2개, 1분의 1이 되는 거죠. 약분하면 곱하기 100 하면 RSI가 100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것보다 더 높은 RSI 수치는 없겠죠. 상승만 했다면 100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만 했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분모는 이 빨간색 2개 떨어진 거 더한 거고 분자는 없어요. 0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낮을 때는 0이 나오겠죠. 얘는 하락만 했다. 100은 상승만 했다. 올라간 양과 내려간 양이 같다면 다시 올라간 양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 이렇게 좀 편하게 봅시다. 올라간 양과 내려간 양이 같다면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 각각 올라간 양과 내려간 양이 같으면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50은 내가 정의되어 있는 4개의 시간, 4개의 캔들이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상승량과 하강량의 합은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다시 하락했다 라고 하더라도 이 모양에서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죠. 2분의 1이 돼서 50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캔들 하락 캔들이 많든 상승 캔들이 많든이 아니라 하락량과 상승량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면 RSI가 50보다 크고 하락했으면
50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량이 많게 되면 0에 가까워지고 상승량이 많게 되면 100에 가까워지는데, 이때 이 상승 밴드와 하강 밴드가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70을 넘으면 내가 단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합산량으로 볼게요. 이 부분 이해됐을 테니까 캔들이 두 개다, 혹은 두 개로 결과적으로 얘를 합산되면 하나의 캔들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캔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얘가 70이란 얘기는 이 전체 영역 가운데에서 상승량의 비중이 70이나 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캔들이 지났을 때 상승한 양이 하강량 대비해서 그만큼 크구나. 이가 크면 클수록 과매수라고 합니다. 매수를 하면 상승하죠. 매수를 하면 상승하는 거예요. 다수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주가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 비중이 70%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전체 움직임 가운데에서 70%가 상방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과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 이하라고 한다면 과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너무 뻔하고 쉬운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그래도 좀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매수, 과매도에 대해서 알겠고, 0과 100, 그리고 50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 부분은, 똑같은 변화인데, 똑같은 RSI인데 다른 결과가 있어요. 지금 비례적으로 이 비율이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캔들의 비율, 크기 비율이 한 1대3 정도라고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3대1 다시 3이니까 얘는 4분의 3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75 RSI가 되는 거예요. 좀 지울게요, 여기도. 얘도 사실은 올라간 거는, 기준점 대비해서 올라간 거는 이 후다, 뒤에 있는 움직임이 더 크지만, 상대적 강도 RSI에서는 얘도 75, 얘도 75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상승의 힘이 어디가 셀까? 얘가 셀까요? 얘가 셀까요? 절대적 기준에서의 세기는 얘가 당연히 센 게 맞아요. 하지만 상대적 강도에서는 둘이 똑같아요. 여기서 기억할 부분 있죠. RSI는 상대적 강도예요. 상대적 강도. 지금 두 개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가 일반적으로는 1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개라고 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상대적 강도를 보는데, 상대적 강도가 세다는 거는 이 14개의 캔들 안에서의 피어리드, 이 기간 동안에서의 강도가 세다는 것이지. 근데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도 들어주셔야 돼요. 아예 멀찌감치 있는 이 레인지에서의 상대 강도가 얘가 더 세다고 하더라도, 얘가 좀 더 작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상승의 힘은 얘가 더 셀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이 상대적 강도가 이 기간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면, 상대적 강도이기도 하면서, 이런 강도 세기를 서로 비교할 때 이 모집단, 이 분모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치를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이면서 이 두 개의 RSI 결과물에 대해서 크기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져요. 좀 정리 좀 해보고 이제 좀 유의미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리 파트였어요. RSI는 뭐다? Relative Strength Intensity가 아니죠. 인덱스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상승량분의, 가 아니라 상승 플러스 하락량, 움직인 거를 다 더한 다음에 상승분이 분자로 돼서 얘를 곱하기 100해서 퍼센티지로 한 겁니다. 즉 100%는 상승만 한 거, 0%는 상승이 없고 하락만 한 거. 50은 상승량과 하락량이 동일하면, 두 개가 동일하면 50이 되는 겁니다. 70은 상승이 우세, 30은 하락이 우세한 시장인 거예요. 지금 과매수, 과매도라고 한다. 그래서 중앙선 70, 30, 100, 0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은, 얘는 렐러티브다, 즉 상승량을 비교한다는 거.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거. 따라서 이 RSI를 구할 때에는 이 기간텀이 들어가는데, 이 기간텀이 캔들의 개수 형태로 들어가요. 앞서서 예시는 두 개로 했지만 대부분은 1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면 이 RSI를 1대1로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절대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얘기까지 하면은 원리가 끝나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거를 좀 확인하면 끝이 납니다. 같이 큰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사한 피어리드, 유사한 시기에는 기준 가격이 좀 유사할 겁니다. 기준 가격이 유사하고 동일하게 이만큼 상승했다라고 합시다. 결과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을 다음과 같이 두 기간을 잡았습니다. 같은 기간이라고 합시다. 14개의 캔들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어떤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갔어요. 해서 종점이 이렇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갔어요. RSI 누가 크죠? 얘가 커요. 오른쪽이 큽니다. RSI가 크죠? 상대적 강도 지수는 높아요. 잘 안 움직이다가 세게 움직인 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다가 많이 올라간 것보다 RSI가 높다. 상대 강도는 얘가 높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올라간 이 시기 동안에 올라간 거는 동일하단 말이죠. 절대적으로는 같다. 이 두 개의 RSI를 비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큰 의미를 찾지는 못해요. 다만 지금 이 흐름이 캔들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같은 시작점과 종점 사이에서의 상승량 분이 동일하더라도 오른쪽이 RSI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상대 강도 지수는 이 기간 동안에서의 움직임량의 총합 가운데에서 상승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하락량이 많기 때문에 단적으로 RSI라는 걸 안 보더라도 오른쪽이 RSI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얘는 우리가 그 캔들을 RSI로 변환했을 때의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가격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오해가 있겠구나. 얘는 가격이 동일하다, 이퀄하다. 얘는 가격이 아니라 RSI가 동일하다라고 치고 같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좀 큰 움직임이 있으면 최종에는 좀 커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최종에는 좀 작아야 두 개의 RSI가 같겠다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힘은 뭐가 크죠? 얘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사실. 상대적 강도 지수는 동일한데 실제로 크기는 이 캔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올랐구나, 이만큼 올랐구나. 상대적 강도 지수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도는 왼쪽이 더 크다. 강도 지수는 오른쪽이 얘는 더 컸지만 가격 변화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동일했다. 그리고 이 지금 원시 캔들 보고서 이 RSI 크기 관계가 좀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RSI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서의 변화량이 분모로 가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수치로 환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지워도 될 것 같아. 위에 있는 걸 지우고 좀 말씀을 드리면, 상승, 하강, 더한 다음에 상승량 곱하기 100 하면 얘가 RSI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상승과 하강량을 변화량이라고 합시다. 변화량을 곱해주면, RSI에 변화량을 곱해주면 얘는 상대적인 강함이 아니라 그냥 상승한 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분모가 비등비등하면 이 RSI는 뭐 SI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뭐 약간 상승의 힘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두 대상 말고 이 두 대상의 어떤 주기, 피어리드, 어떤 부분이 오버랩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이 영역에서 사실 같은 분모 성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적인 변화량과 그리고 상대적인 변화량에 어떤 크로스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RSI의 비교가 의미가 생기게 돼요. 상대적 변화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절대적 변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이 RSI와 그 절대적 변화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량을 곱해줘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RSI가 인더페어에 있는 두 수치를 같이 비교할 때에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변화량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RSI 상대적인 힘이 절대적인 힘과도 개연성을 갖게 된다.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다시 한번 됐죠. RSI가 말하는 상대적 강도가 뭔지를 우리는 그림으로 봤어요. 뭐가 더 강도가 세죠? 상대적 강도가? 얘가 더 셉니다. 두 개는 상대적 강도가 동일해요. 하지만 강도는 오른쪽이 더 셉니다. 물론 지금 극단적으로 가장 마지막 캔들이 상승 캔들이라고 그렸지만 이 캔들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상승량, 하강량의 합만 중요한 것이지 캔들의 배치와 모양에 대해서는 정보가 RSI에서는 다 소거돼요. 그리고 RSI는 절대적인 강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만 이 피어리드가 겹치게 된다고 하면 탐색하는 피어리드가 되는 거죠. 이 RSI는 주로 14개, 20개, 7개 여러 가지로 세팅하는데 디폴트가 보통 14개로 합니다. 이 레인지가 겹친다는 의미는 렐러티브에서의 분모를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모를 공유한다는 의미는 변화량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대적 강도가 실질적 강도와 같이 연관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RSI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오버랩 되거나 기간적으로 공유를 하거나 가격적으로 좀 공유를 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가 원리를 통해서 RSI가 말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실질적인 차트와 그리고 RSI 세팅을 보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RSI 세팅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사실 RSI 베이스드 MA 무빙 에버리지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물론 이제 RSI도 안 보죠. RSI 안 보는 이유도 이제 점점 구체화 될 거예요. 이 무빙 에버리지는 이 보라색 파동을 필터링합니다. 이동평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먼지 파동을 필터링해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노란색은 이제 에버리지,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이고 얘가 RSI가 되는데 RSI 원시 시그널 대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뾰족뾰족한 부분. 뾰족뾰족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보면 없어요. 그리고 스무딩 시킨다, 혹은 고주파수를 없앤다, 혹은 필터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런 정보들은 소실된다는 거, 보조지표 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노란색 움직임을 이 보라색 움직임에서도 사실 트레이닝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볼까요? 대충 노란색을 봐서 보이는 게 아니라 대충 뭐 이렇다는 거죠. 뭐 이렇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쵸? 사실 얘를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얘를 굳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캔들, 얘는 캔들은 아니지만 선 자체긴 하지만 원래 파동을 보게 되면 이 무빙 에버리지 된 파동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몇 개 기준이 14개 기준으로 해서 무빙 에버리지인 것 같은데, 얘가 뭐 장기 평선이라고 하죠. 뭐 24, 뭐 20, 뭐 30, 60, 뭐 40, 뭐 이런 걸로 하면 더 지연되는 형태로 사실 그릴 수 있어요. 머릿속에 캔들을 보면 이런 이평선도 다 보인다. 그냥 저는 이 얘기는 뭐 이평선 파트를 공개 영상으로 할지 전용 영상으로 할지 모르겠으니까 뭐 장담 못하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평선을 보면 이 캔들을 볼 수가 없다고. 이 원시 파동, 여기는 캔들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죠. 원시 파동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날아가는 정보가 무엇이냐, 이런 그때그때 고주파 파동이 안 보인다라는 것과 하나 더, 시지연이 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아까 그릴 때도 바로 보였는데 보세요. 얘가 저점인데 얘가 고점인데 제가 고점을 여기다 그렸어요. 얘가 저점인데 저점을 여기다 그렸어요. 얘가 고점인데 고점을 여기다 그렸어요. 얘가 저점인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죠. 뭐냐면 후행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시 파동이 이러면 필터링된 이동평균선 파동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같은 시간에서 봤을 때 얘는 이 정보는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엄밀하게 말해서 정보가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필터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상이 지연된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얘를 이 필터링 된 거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 지표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얘를 온라인 시켜서 원래 신호처럼 후행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착시키면 시킬수록 이런 노이즈 필터링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불가능해요. 불가능. 갑자기 이동평균선 얘기하면서 했는데, 정보가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정보는 삭제되고 혹은 왜곡되고 시간 지연이 낮고 후행성이다. 얘가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 이동평균선만 해도 뭐 한 12시간, 24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RSI를 영상을 꼭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RSI도 본강 영상이 아니죠. 아무튼 이 영상을 좀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RSI선은 노란색으로 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필드는 뭐 흰색 정도로 놓고, 볼린저 밴드 볼 거 아니죠. 어퍼 밴드 빨간색, 미들 밴드 50인 거예요. 50이 뭐죠? 상승량과 하강량이 같은 거예요. 상대 강도 지수가 50이라는 거는 상승하지도 하강하지도 않는 거예요. 로어 밴드 보통 30이라 됐고 어퍼 밴드 70이라 됐는데, 얘도 우리가 세팅하기 나름이에요. 과거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세팅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 이상이 과매수, 이 값 이하가 과매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수치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RSI 길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RSI 길이가 뭐 유저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4고 14로 사실 사용하려거든. 14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를 1로 놓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0과 0을 기준으로 하나의 캔들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기 때문에 100 아니면 0이 되겠죠. 얘가 RSI가 2가 되면 100 아니면 0,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여러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적당한 길이를 갖고 있어야 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너무 길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114가 아니라 뭐 60이다. 어떻게 되죠? 이것도 스무딩이라고 하는데, 이 현재에 대한 정보가 이 RSI 결과물에 미치는 크기가 굉장히 작게 돼요. 그리고 이 피어리드를 대부분 지금 100, 뭐 얼마랬죠? 60이죠. 60이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크기가 돼요. 네모박스로 좀 표기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만 되더라도 아까 어떤 얘기했죠? 상대적 강도와 절대적 강도가 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피어리드를 공유할수록 그렇다. 피어리드를 지금 60이면은 굉장히 많이 이 각각 시점에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뭐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는 얘도 이 정도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을 때의 결과물은 원래 있는 파동과 모양과 많이 유사한 형태가 보이죠. 뭐 이렇게 가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여기 절벽 같은 거 있고, 여기 절벽 같은 거 있죠. 상대적인 강도 지수인 RSI의 길이, 즉 얘를 어떤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4개의 봉, 60개의 봉, 이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난 위치에서의 RSI가 절대적인 수치와 절대적인 강도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연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원래 움직임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트렝스죠. 얘는 렐러티브 스트렝스죠. 렐러티브 스트렝스와 스트렝스가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이 피어리드가 길면 오버랩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이지만 좀 절대적인 부분과 같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면 얘를 보는 의미가 크게 없다 이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독립적으로 절대적 강도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 강도라는 지표를 따로 분리해서 좀 보기 위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캔들 14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합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14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부터 14개 이전까지 가보면 한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우리가 사각형 영역을 좀 만들어 보면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 이러면 사실 인접한 것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좀 오버랩이 되죠. 오버랩이 되면서 이 모양이 원래 파형과 아예 동떨어진 파형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 수치가 지금 이 RSI 길이라고 되어 있는 몇 개의 캔들을 가지고 RSI를 구할 것인지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아까와 같이 스트렝스와 유사하게 혹은 얘를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렐러티브 스트렝스지만 스트렝스와 연관성은 좀 적게 이런 식으로 사실 세팅이 되는데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14개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세팅을 뭔가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일부 전문가들이 뭐 14개가 아니라 17개가 딱 좋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이제 차별화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오히려 남들이 하는 수치로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조금 사실 좀 어긋나는 얘기인데 이제 오늘 메인 주제는 어긋나는 얘기인데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순수 퓨어한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분석가들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분석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동시에 기인해서 심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만의 차트 분석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한들 남들이 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해야 오르고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남들이 사야 사는 거야. 남들이 팔아야 파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타점이 남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타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지점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남들이 보는 지표에서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긴 해요. 왜냐 이 시장의 코린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공부 안 한 코린이가 있고 기술적 분석하는 코린이가 있고 기본적 분석하는 코린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심리가 물론 세력도 있고 전문가도 있죠. 이들의 심리가 반영돼서 그런 맥점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RSI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RSI 14를 보기 때문에 RSI와 연관해서 어떤 특정한 변화가 유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전문가가 뭐 17로 봐라 뭐 25로 봐라 의미 하나도 없고 남들이 보는 걸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좀 조리 있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단기 분석 영상이 됐든 비밀 롭즈가 됐든 본강 영상이 됐든 뭐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니까 결론적으로는 RSI 쓰려면 남들 쓰는 14 쓰란 얘기예요. 누군가 독창적인 어떤 RSI 길이를 쓰는 게 저는 사실 뭐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안 좋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랭스가 이 캔들 보면 자유롭게 보여. 이거 안 봐도 RSI가 다 보여요.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제 RSI 이거 굳이 선으로 보려면 남들 보는 14를 봐라 라고 조언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 랭스 얘기를 했는데 이 길이가 어떤 14개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고 스트렝스와 렐러티브 스트렝스가 뭐 유사한 모양도 보이지만 사실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랭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와 여기는 사실 RSI랑 스트렝스와 관계가 있죠. 조금 지나도 이 움직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가격이 시점이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스트렝스와
그러니까 절대적 강도와 상대적 강도가 사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거리도 차이가 나죠. 가격도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연관관계를 갖는데, 이런 연관성도 사실 이쪽 가면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의 RSI와 이 지역에서의 RSI가 연관성을 가질 건덕지가 없다. 첫 번째는 이 랭스가 너무 길면 스트렝스와 랭스의 그러니까 RSI와 말이 돌아서 이거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편집을 최소화해서 그냥 전달 드릴 겁니다. RSI와 SI, 그러니까 상대적 강도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연관성이 커져요. 다만 RSI라고 하는 사실 이 지역에서만 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같이 보면 이 지역에서의 상대적 강도의 의미는 퇴색되기 때문에 이런 타협점, 트레이드 오프 끝에 14개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RSI를 만약에 같이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 오버랩된 영역이 사실 최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같이 관성을 갖고 있는 비슷한 지역,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더라도 비슷한 지역에 있는 RSI끼리 비교하는 거는 또 괜찮아요. 다만 이런 관성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가격적으로 피어리드도 공유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공유되지 못하는 뭐 이런 영역, 여기랑 여기 사이에 뭐 이런 RSI와 이런 RSI를 비교한다, 의미 없다는 거 알겠죠? 전혀 연관성도 없고, 뭐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 순간에서의 RSI를 생각해보는 건 의미가 있죠.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캔들적으로 그런 거예요. 얘를 4시간봉으로 봅시다. 하고 달봉으로 봅시다. 그러면 얘는 14개 봉 안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가 14개 봉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 연관성 있는 RSI예요. 서로 비교를 하든, 뭐 지금 얘와 얘가 특정한 어떤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가 의미 없겠지만, 뭐 특정한 밸류에서 RSI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 영역으로 사실 오버랩되고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더 멀리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RSI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이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라 설명 순서가 바뀌었는데 다이버전스 얘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다이버전스 얘기가 좀 뒤로 나갑니다. 원리적인 걸 먼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이버전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다이버전스 얘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몇 시간 봉끼리 봐야 돼요. 뭐 이런 게 지금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연관성을 갖고 있는 RSI 측면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캔들끼리는 RSI 사이에 비교가 가능해요. 그 비교를 통해서 뭐 다이버전스를 보든, 뭐 히든을 보든, 뭐 과장된 뭐 다이버전스를 보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위치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캔들 관계로, 이 시간 관계가 아니에요. 시간 관계가 아니라 이런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얘도 달봉으로 보면, 달봉 너무했다, 주봉으로 보면 이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 이러면 또 RSI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렇다. 자, 그럼 RSI 그 자체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과매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매도가 많이 되었을 때, 이때 롱을 타라, 이때 롱을 타라, 이때 롱을 타라, 이때 롱을 타라, 이때 뭐 롱을 타라. 여기서 롱 탔으면 여기서 롱 탔으면 여기서 롱 타면 대단하네요. 과매수일 때 숏을 타라. 과매수일 때 숏을 타라. 와, 대박. 올라가서 좀 여기 안 뚫긴 했지만 이 정도에서 뭐 숏을 탄다. 와, 대박.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면 되겠네요. RSI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이거예요. RSI가 많이 낮을 때, 그러니까 과매도일 때 매수해라. 과매수일 때 매도해라.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사실 너무 잘 맞죠. 누군가는 이러겠죠. 와, 비서장님 이런 꿀팁을 숨겨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었네요. 사실 앞에 좀 장황하게 한 20분 넘었을 것 같아요. 20분 넘은 기간 동안에 원리 설명이 사실 일반적인 이제 코린이들, 일반적인 뭐 트레이더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매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RSI가 낮을 때. 사실은 이제 좀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RSI가 떨어질 때 안 사고요. 떨어질 때 안 사고 다시 과매도에서 돌파해서 다시 정상화 될 때 이때 삽니다. 이때 사고,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질 때 사고, 얘도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질 때, 뭐 지금 대충 보면 이쯤 되겠네요. 이쯤 팔고. 그래요. 뭐 이런 기법에 대해서도 사실 뭐 따로 정리해서 본강 영상 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기법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잘 맞죠? 좀 옆으로 옮길게요. 보세요. 이 기간에 비서장님이 1분 전에 알려준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여기서 롱을 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하게는 여기서 롱 타는 거예요. 이게 좀 틀리게 있는데 이 시점을 완벽하게 동기화해서 봐야 돼요. 동기에서 보면 여기서 롱을 타요. 뭐지? 떨어졌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게 됐네요. 근데 뚫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산다. 이 지점에서 사서 이렇게 오르겠지 기대하고 샀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영역처럼. 근데 샀는데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져 버렸다. 또 떨어지고 또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서는 뭐지? 안 맞네. 뭐죠? 뭐죠? 그러니까 RSI 알려주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실전에서 하면 안 맞는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과매수가 심하네. 과매수가 심하면 뭐 해야 된다? 숏 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숏을 쳤어. 그러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는 이 지점이거든요. 이 점에 숏 쳐서 이렇게 떨어질 걸 기대하고 숏 치는 거죠. 숏 쳤는데 아니 RSI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네. 나 청산 났어. 좀 더 해볼까요? 좀 뒤로 가볼게요. 이쪽 과매수가 심하네 해서 집어넣었는데 난 이렇게 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여기도 과매도인가 해서 했는데 여기서 샀는데 떨어져 버렸네. 이게 지금 이 영역만 생각하거나 이게 맞는 것만 보려고 하면 지금 이 트릭이 뭐냐면 두 가지 트릭이 있는데 되는 것만 보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만 보면 엉터리로 보인다. 뭐라 말했죠? 지평선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지평선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지평선은 똑같이 그 속도로 멀어집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것 같아. 보조지표 많이 알면 알수록 이런 거 보면 여기 환희가 차. 될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매매하면 안 그렇다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뭐 좀 볼까요? 뭐 이런 게 봅시다. 과매도해서 샀어. 과매도해서 샀어. 올랐네. 더 오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버티지 않고 여기서 팔았다. 이익이 됐어요. 너무 쉽네. 여기서도 또 과매도야. 샀어. 벌었던 거 다 날렸네. 여기서 벌고 여기서 날릴 거면 이 매매가 의미가 있나요? 이거 배운 것과 안 배운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이 차트를 미리 보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미리 보고 되는 것만 쫙 뽑아 놓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래요. 여기서 봐봐요. 이쯤 이 영역 봅시다. 과매도야. 아까와 같은 전략으로 하면 전략이 여러 개 전략이 나중에 다 수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일 RSI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분. 얘가 지금 얘는 RSI가 계속 갱신되잖아요. 갱신되면 나중에 뭐 여기 다이버전스 어쩌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내려가면서 다이버전스가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해요. 아는 사람은 듣고 모르는 사람은 영상 다 듣고 한번 다시 보면 돼요.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도 같이 내려가니까 얘는 반등하는 시그널이 아니라 올라가는 시그널이 아니라 내려가는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 저점도 같이 내려가면 그냥 내려간다. 반대로 또 뭐가 있을까? 좀 같이 나중에 좀 찾아보도록 하고. 여기가 되겠다. 지금 이 영역에서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는 높아졌단 말이야. 이러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끼리 봤을 때 이 지점은 높아지면 다이버전스, 약간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발산 의미도 있지만 얘 움직임과 얘 움직임이 차이를 보였을 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다이버전스의 시그널이 상승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봐봐, 얘는 상승 다이버전스니까 올라갔잖아. 얘는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저점을 계속 깨는데 RSI도 계속 깨기 때문에 얘는 하락 다이버전,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니야, 올라가는 시그널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아까는 RSI가 과매도가 되면 상승 베팅을 하라면서요. 과매도가 되면 상승 베팅을 하라면서요. 근데 과매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승 베팅을 했는데, 올라가는 걸로 베팅을 했는데, 아까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RSI가 계속 깨지는 거야, 아래로.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이미 매수를 쳐버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였나? 여기에서 과매도가 돼서 롱을 쳤어. 근데 떨어졌잖아. 그 다음번 저점은 RSI가 더 낮아. 그래서 RSI 저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RSI 저점이 계속 깨지니까 떨어지는 거래. 아니 근데 앞에서는 RSI가 과매도면 롱을 치라면서 얘가 롱 쳐서 올라갈 줄 알았지.
얘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될지 알고서 여기서 매수를 어떻게 하냐고. 미래인데 여기서 보면 얘는 미래인데 어떻게 하냐고. 얘는 과 매도니까 산 거지. 얘는 맞추면 얘는 RSI 탓. 이전 거 얘는 어떻게 하냐고. 지금 확대해서 이 좋은 얘가 여기 있네요. 그 논리라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아니라 앞에 논리라고 하면, 이전에 봤던 논리라고 하면 과매도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롱 친다는 관점이란 말이야.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잖아. 나는 손해봤잖아. 여기는 뭐야? RSI 저점이 더 갱신됐어요. 그러면 상승 다이버전스도 아니잖아. 근데 상승했잖아.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 논리가 안 맞는다고. 봐봐요.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지우고.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봐봐요. 여기를 봐보면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다. 어떨 땐 이렇게 올라가. 어떨 땐 이렇게 올라가. 여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없는데 올라가. 여기는 앞에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없으니까 내려간대. 딱 좋았죠.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RSI라는 무기를 얻었는데 과매도에서 매수하고 과매수해서 매도하면 돈 쉽게 벌겠구나. 근데 여기 함정은 뭐냐면 여기 함정이라기보다는 핵심은 뭐냐면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 맞아요. 우리 수강생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많이 하죠. 추세장과 일반 조정 횡보장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일반 조정 횡보장.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는 RSI가 높아지면 떨어집니다. RSI가 낮아지면 높아져요. 지금 얘가 일반 조정 횡보장 중에서 횡보 조정장이에요.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얘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추세장인 추세를 먹고 일반 조정 횡보장인 일반 조정 횡보를 먹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는 오르면 쇼쳐라, 내리면 롱쳐라, 오르면 쇼쳐라, 내리면 롱쳐라예요. 아까 안 맞았던 영역은 뭐냐면 이 추세가 계속 가고 있었던 중이어서 그래. 여기서 이렇게 안 빠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이쪽은 단기적으로 이 스케일을 또 넓게 보면 얘를 지금 이렇게 넓게 보면 얘는 아직 일반 조정 횡보장이에요. 큰 스케일로 보면 이러면은 뭐 날봉 뭐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이해될까요? 이 지점에서 보면 여기 이런 과매도 지점에서 매수하면 이런 롱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좀 큰 스케일로 봤을 때 거의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할 수도 있겠다. 주봉 너무 세네요. 날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스케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 일반장인지는 이 전체 타임 스케일 안에서의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데 이 얘기도 다른 영상 Q&A가 있어서 아마 영상으로 좀 남길 것 같은데요. 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 지금 과매도라고 해서 롱을 쳤다가 쭉 빠지겠는 거예요. 빠지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세를 먼저 좀 파악해야 한다고.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 RSI의 과매도에서 역방향 매팅하는 거는 저도 주로 즐겨하는 매매 중에 하나예요. 다만 얘가 RSI 과매수에서 무조건 매도한다? 안 된다고요. 얘가 추세장일 경우에는 그렇게가 안 먹힙니다. 장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RSI를 이용한 매매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장세 파악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이 RSI의 매매 기법은 그냥 다 사기예요. 다 사기. 본인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 과매수에서 산다? 과매수에서 사면 떨어졌잖아요. 과매수 산다? 여기서 오르지. 여기서는 과매도, 과매수 다 맞거든요. 일반 조정 횡보장이어서 추세장에서는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는 RSI 보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 윈도우가 사실은 물론 이게 지금 사실 뭐 연관성을 좀 보겠지만 이 윈도우가 작더라도 뭐 14개 캔들 가지고만 하더라도 이 움직임이 계속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느껴지시나요? 크게 이격이 없어요. 보세요. 거의 횡보하다가 떨어지면 여기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겠다 알잖아요. 상대적인 강도에 대한 어떤 RSI에 대한 원리와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지점이 높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 높은 지점이 어느 지점이죠? 차트가 캔들이 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면 쇼치고 내리면 롱쳐라, 오르면 쇼치고 내리면 롱쳐라, 오르면 쇼치고 내리면 롱쳐라가 같은 의미라고요. RSI 작을 때 롱쳐라. 그러니까 굳이 RSI를 볼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RSI를 본 게 아니라 이 캔들을 보면 이 RSI가 상상이 가고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RSI가 과매도일 때 매매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으나 사실 승률이나 뭐 수익이나 이런 변동이 없어요. 다만 어차피 이런 유사한 가치를 알고 내 매매에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매매가 결과적으로는 오르면 쇼치고 내리면 롱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 영상은 아마 정돈이 안 된 영상, 대표적인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정돈 안 하고 날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돈을 하세요. 과거에 어떤 사람을 좀 알았냐면, 그 RSI 뭐 신봉자가 있었어요. RSI 신봉자가 코리니 같아요. 그분도 뭐 전문가고 저보다 뭐 최소 10배 이상 구독자가 많은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아마 뭐 차트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영역이죠? 일반 조정 횡보장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측 횡보되는 장세예요. 이때 RSI로 매매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오르면 쇼치고 내리면 롱치고, 내리니까 쇼치고, 뭐 오르면 뭐 하죠? 쇼치고 내리면 롱치고. 그 다음에 추세장이 터졌어요. 그분이 말하는 방법이 통할까요? 안 통해요. 제가 말하는 과거 차트 분석을 하면서 장세별로 달라지는 점을 인지하되, 저는 장세를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일반 조정 행보와 추세장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0 아니면 1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만 구분해서 매매 기법들을 정교하게 날카롭게 과거 차트에 대한 대입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얻은 사람은 이 안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저장했던 RSI 매매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눈엔 보여요. 초보티가 보여요. 본인이 다른 장세에서 검증 안 된 매매를 여기에서 엄청 유창하다가 올라갈 때 이 사람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시드 다 하늘나라로, 시드가 하늘나라로 가는 걸 옆에 좀 지켜봤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특정 장세에만 맞는 매매 기법이 의미가 있을까? 특정 장세에서만 맞는 기법이 의미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장세마다 매매 기법이 맞고 틀리고 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약입니다. 물론 저 비선왕은 늘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RSI라는 대상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사실 다시 원점이에요. 지평선을 따라가는 어떤 생명체와 같은 거죠. 그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추세장과 횡보장은 먼저 알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영상을 좀 따로 만들게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 사전에 먼저 알긴 어려우나 몇 가지 힌트가 있고, 그리고 일단 그 장세를 먼저 파악하면 관성이기 때문에 좀 유지됩니다.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장세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빨리 파악하면, 그 흐름에 거스르지만 않으면, 사전에 알지 못해도 연승하고 1패하는 방식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제 다이버전스 얘기하고, 이제 캔들에서 RSI를 발견하는 거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와, 대략적으로 RSI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하고 싶은 말은 넘치는데 정제가 안 되네요. 정제가 안 된 영상 비밀 노트에 제가 노트에다 적는 것처럼 영상 찍는 거니까 부담 주지 마시고,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밝아졌죠? 좀 눈 아플 수도 있는데, RSI 다이버전스를 검색해보면, 뭐 이미지 쪽에서 볼게요. 뭐 여러가지 차트가 있는데, 여러가지 뭐 설명이 있는데, 뭐 어떤 걸 봐도 좋으나, 뭐 이거 봅시다.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 보면, 저는 RSI를 봐서가 아니라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이거 봐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뭘 보고 보냐? 캔들 보고 본다는 거야, 캔들 보고. 근데 이게, 지표에 의존하는 사람이 캔들을 보고, 다이버전스를 못 보는 이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다이버전스 설명 대표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야. 잠깐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레귤러 다이버전스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지금 얘가 차트고, BTC라고 합시다. BTC에 대한 RSI가 이럴 경우. 우리 흔히 이렇게 설명해요. 이런 그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 이 그림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일단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개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전문가인데, 못하는 전문가. 전형적인 그림이네요. 잘 골랐습니다. 차트의 주가가, 혹은 차트의 어떤 코인의 가격이 고점을 상승시킬 때, 이때 지표가, RSI 같은 지표가 고점을 반대로 하락시킨다면, 이 불일치를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에는 차트가 하락 반전된다. 이게 베어리시 RSI 다이버전스고, 불리시 RSI 다이버전스는 저점을 낮추는데 RSI가 높아지면
저점은 낮추는데 RSI가 높아지면 차트는 상승 반전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 뭐 이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데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이 그림이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안 생깁니다. 이 그림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 생겨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차트 봐서 다이버전스를 못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 그림이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금 얘의 상승의 강도가 사실 이 그림까지만 보면, 그리고 얘가 이 뭐랄까요? 이 RSI 윈도우, RSI 랭스가 뭐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가정을 하면 이 상승의 강도가 이 상승의 강도보다 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이 모양만 보면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프가 이러면 얘를 가지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못 봅니다. 이 RSI를 어차피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RSI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예시 그림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그림 갖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이 그림으로 제가 RSI를 그리면 RSI는 더 올라갑니다. 얘가 빠지든 미래에 빠지든 뭐든 간에 이 RSI 고점이 올라갈 것은 사실 더 명확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그림에서 이 미래를 안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전 더 올라가는 거에 더 베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원리를 강조하고 이 차트의 모양에 따라서 RSI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스트렝스와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캔들을 보면서 RSI를 상상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된다면 앞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좀 정도는 안 되고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할 만큼의 내공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마찬가지로 분리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얘가 뭐 이렇게 가파랐으면 모를까, 혹은 뭐 지금 이전의 모양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윈도우가 크냐 작냐, RSI를 측정하는 윈도우가 크냐 작냐, 얘가 지금 좀 큰 봉으로 이루어졌냐 작은 봉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설명하는 장표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재밌지만 이 RSI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캔들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뭘까요? 앞에서 예로 들은 걸 좀 다시 볼게요. 확대가 되나? 해서 캡처를 하고 보면 다이버전스가 생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RSI가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이유가, 얘는 지금 아마 보통 얘도 14를 사용할 겁니다. RSI 랭스를.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윈도우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윈도우. 그리고 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윈도우가 되겠죠. 보면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 얘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얘가 더 세기 때문에 RSI가 빠져 있는 거고, 얘는 약하기 때문에 RSI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환되는 거예요. RSI의 다이버전스, 뭐 MACD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다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얘는 이걸 봐서가 아니라 얘만 봐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올라갈 거를 볼 수 있어요. 얘는 이 다이버전스를 봐서가 아니라 이 차트를 봐서 아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오래 끌었는데 빌드업돼서 이게 이해가 될지 전달이 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장황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흐름을 완벽하게 오픈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이 그림이 이 저점이 낮아지고 이 저점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뭐 같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얘는 기존의 전문가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캔들을 보면서 개선될 수가 없어요.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 모양과 그런 어떤 리듬 감각을 갖기가 힘들다. 다시 아래 있는 것도 볼까요? 이제는 저 비선함과 함께 쭉 따라온 사람, 장시간 어렵지만 따라온 사람, RSI를 배우는 장이 아니에요. RSI를 까면서 보조지표도 까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존 전문가들이 문제 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저 비선항의 오리지널리티와 어떤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그 다이버전스 그림이랑 얘가 같은 거라고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얘 고점 높여졌죠. 이 고점은 RSI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베어리시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는 이거 안 봐도 알 수 있다고요. 왜? 세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랭스로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걸로 비교를 한다 치면 얘는 한번 빠지고 올라가서 얘는 이 상승의 힘보다 작다고요. 상승의 힘이 작다고요. 이 매칭 되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올까요? 보조지표를 여기 100개를 달아봐라. 그거 갖고 실력이 느나? 안 늘어요.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 잘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RSI가 주는 가치는
상대적인 강도를 알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펑션, 상승량과 하락량을 더한 것에 상승량만 놓은 거를 RSI라고 합니다. 얘가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일정 피어리드 간에, 일정 피어리드, 지금 일반적으로 14개를 보고 있죠. 이 14개의 캔들, 조금 더 길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 14개의 캔들 사이에서의 상승의 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런 다이버전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캔들이 일부 겹치죠. 이런 영역이 겹치잖아. 얘 RSI와 얘 RSI를 구하기 위해서 과거에 14개의 캔들을 가지고 연산을 해서 RSI가 노출되는데, 지금 이 전체 영역 가운데에서 일부 영역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RSI가 비교할 때 뭐가 좋다? 렐러티브 스트렝스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절대적인 상승의 힘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유관한 RSI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다이버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캔들도 정해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있잖아요. 얘를 어떤 캔들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 RSI가 오버랩되고 안 오버랩되고, 사실 안 오버랩돼도 돼요. 근거리에 같이 위치하면 같은 관성에서 보기 때문에 그럼 비교가 됩니다. 이 윈도우가 아예 겹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흐름의 장세에서는 동급 비교가 돼요. 하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치면 몇 분봉으로 봐야 되는지, 시간봉으로 봐야 되는지, 어느 다이버전스가 더 의미 있는 말인지를 알 수 있다. 뭐 경험치로 아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전문가들이 찝어줘야죠. 몰라서 얘기를 못하는 거겠지만 이 정도는 찝어줘야 뭐 RSI 뭐 다이버전스 할 때 몇 분봉을 봐야 된다, 시간봉을 봐야 된다, 그 원리가 뭐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원리를 건너뛰고 매매 기법만 보니까 매매 기법이 맞는 것처럼 강의를 들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안 맞아가지고 그 매매를 했는데 나는 시드가 털려. 그리고 뭐 다이버전스라고 배웠는데 그 위에 고점이 올라가고 뭐 하는데 이게 지금 얘는 뭐 이것보다 더 짧은 시간봉, 얘는 이제 1봉인데 5분봉으로 얘를 본 거야. 봤는데 이런 모양으로 안 나타난 거예요. 뭐 5분봉을 봤는데 이 영역만 보이고, 뭐 얘는 그래도 다이버전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영역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순수하게 얘가 지금 RSI 측면에서는 역전될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 구간의 어떤 절대적인 상승량이 아니라 렐러티브한 상승량이고, 이 상승량이 이 상승량보다 얘가 더 많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얘가 하락하는 어떤 불순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RSI끼리 1대1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뭐 큰 흐름은 뭐 시간봉으로 보고 작은 흐름은 분봉으로 보는데 그게 뭐 적절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사실 이거를 볼까요? 보세요. 이걸 사실은 뭐 하방 엣지 혹은 뭐 하방 쐐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렴 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내리는 양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반등량도 적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내리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 그럼 이 캔들만 봐도 사실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는 요소가 지금 이 저점이 점점 상승하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오히려 좀 낫네요. 얘가 좀 잘은 안 보이지만 좀 밑에서 좀 생략됐지만 좀 많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동일 겁니다. 그래서 RSI가 위로 세팅된 거예요. 얘도 엄밀하게는 이 지점이 잘리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라고 하면은 이 두 개 사이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생성되지 않아요. 좀 무차치하고서라도 점점 올라가는 힘이 낮아지는 거를 이 캔들 보고서도 알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힘이 낮아지는 거를 이 RSI가 점점 상대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걸 바탕으로 해서 베어리시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면 기울기도 베어리시인데 이제 두 번째 상승의 기울기가 첫 번째 상승보다 더 가파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린 걸로 공부를 하고 뭐 전달하고 하니까 이 다이버전스를 볼 때 얘를 같이 봐야 되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최근 차트를 가지고 다이버전스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이 영역이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영역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RSI는 떨어져요. 그게 이제 하락 시그널이 됩니다. 하락 시그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RSI를 봐야 아냐 이거죠. 잠깐 우리 이건 좀 엄밀하게 볼 수 있겠네요. 14개의 봉, 지금 15개, 정확하게 14개의 봉을 가지고 판단하는 윈도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RSI는 지금 얘의 합산 변화량분의 상승량을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두 번째 RSI는 이 떨어진 걸 포함해서 상승량을 구한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세 번째가
지금 꼬리가 달렸네요. 꼬리 달린 얘기도 해야겠네. 얘기 나온 김에. 세 번째는 상승량, 하강량 보면 살짝 상승했지만 거기 상승하지 못했어요. 사실 얘는 고점이 얘지만 지금 15분 캔들로는 고점이 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다이버전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앞에서만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여튼 간에 밑에 거 봐야 다이버전스 보인다? 아니죠. 빨리 올라가고 살짝 올라가고 잘 못 올라가고 이거 보면은 상승의 힘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다이버전스 왜 생기냐면 얘는 올라가는데 고점은 갱신하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야.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면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위에서 내리라고 하는 하방 압력이 점점 세지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 좀 지금 차라리 할게요. 이 차트는 제가 엘리어트 웨이브 말고 파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스트링 디어리라는 얘기를 해요. 촉근 이론인데 모든 만물의 기본 요소는 촉근의 떨림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이런 사이너소이달한 형태, 정연파 뭐라 해야 되지? 굴곡 있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얘네들이 합산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주파수가 좀 빠른 텀, 주파수가 빠르다는 걸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스케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스케일로 매매할 수도 있고 작은 스케일로 매매할 수도 있고 더 큰 스케일로 매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모든 게 다 중첩돼서 보여요. 다 합산돼서 보인다. 이게 왜 했냐면 결과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올라간다. 근데 얘가 작은 애 입장에서는 이 파동과 이 파동이 합쳐지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본강 영상을 떠나가지고 공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끝은 원리는 생략할게요. 뾰족해져. 끝은 뾰족해지고 그래서 이런 뭔가 원형 형태로 안 보이다 뿐이지 사실 얘에 대한 실체는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거라서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는 힘이 강하죠. 다시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약해져요. 올라가는 힘이 더 약해지면 그러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를 내가 물체를 위로 야구공을 위로 던졌다고 합시다. 높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한 스텝 사이에 움직이는 거는 얘는 시간이라고 치면 속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속도. 물체를 위로 빵 던지면 점점 올라갔다 떨어지지만 이 고점을 갱신하는 중에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0이 됩니다. 올라가는 힘 RSI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힘이 가장 셀 때는 꼭대기 위치할 때가 아니라 쏘아 올릴 때가 센 거예요. 점점 올라가고 하면은 얘는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힘이 약해지는 과정 중에서 즉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속도가 최고 속도일 때 꼭대기가 아니에요. 꼭대기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속도는 점점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는 속도가 왜 이러니? V가 0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 이 원리요. 이 원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흔히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 하방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 것의 원리는 이 상승하는 힘이 보세요. 상승하는 힘이 점점 작아진다고. 그럼 이거 다이버전스에 걸린다고요. 올라갔는데 다이버전스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떨어지거나 이거를 이 RSI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얘 보면 안다고. 보세요. 힘이 빵하고 셉니다. 점점 그 힘이 물론 중간에 잠깐 쏘긴 했지만 점점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RSI가 떨어진단 말이죠. 올라가는 힘에 비해서 여긴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 물론 이게 전형적으로 이쁜 모양은 아니에요. 원래 이쁜 모양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 수강생분들한테도 늘 강조하고 구독자분들한테도 강조하지만 연역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원리가 무슨 원리인지를 알고서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응용이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RSI가 있어요. 그러니까 RSI가 아니라 뭐랄까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보면 올라가잖아요. 고점이 깨지고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락 반전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상승 힘이 보시다시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 상승 다이버전스, 하방 다이버전스가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다이버전스가 잡혀요. 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다이버전스로 잡히는 이런 상승의 힘이 약해져서 하락 반전하고 하락의 힘이 약해져서 상승 반전하는 경우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시죠? 캔들만 봐도 이제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다른 형태가 있다. 지금 좀 특수한 형태라고 해야 될지 어떤 그림이 또 가능하냐면 사실 올라가는 힘이 좀 약해져서 멈췄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경우에는 올라가는 상승 힘이 약해졌지만 재차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지금 사실 위치로 보면 이런 움직임인 거예요. 얘는 뭐라 하죠? 추세장이라요. 얘 뭐죠? 다른 색으로 그릴까? 얘는 뭐죠? 일반, 조정, 횡보장. 와, 비서장님. 지금 아까 RSI를 가지고 그 자체로 과매수, 과매도 지점에서 역방향 매팅하는 것도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는 잘 먹혔는데 다이버전스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이버전스도 똑같네요. 네, 맞아요. 제가 1번, 2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번 케이스고 1번 케이스는 뭐냐? 추세장에서는 안 먹힙니다. 그걸 누군가는 막 RSI를 뚫고 간다고 하는데 뭐 다이버전스를 뚫고 간다, 뭐 다이버전스가 몇 번 반복돼야 뭐 더 정확도가 세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추세장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 다이버전스 원리가 뭐라 했죠? 올라가는 상승 힘이 약해졌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올라가고 약해졌다가 재충전해서 다시 올라가는 게 추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 원리를 안다고 치면 이 힘이 약해지면서 마치 하늘로 쏘아 올린 잠깐 대응을 하고 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원리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얘가 이런 다이버전스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때는 왜 일반 조정 횡보장에서는 왜 하락이 가능하고 하락 반전이 가능하고 왜 추세장에서는 그 방식대로 매매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만 더 큰 스케일의 어떤 사이클의 일부일 거예요. 얘는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모양 자체가 다시 다이버전스가 걸리게 될 겁니다. 큰 시간 봉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얘는 어떤 스케일로 보면은 추세예요. 하지만 더 큰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일반 조정 횡보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봤을 때는 다시 추세일 수 있어요. 오늘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힘 빼고 주저리 사실 이런 특강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비밀 노트가 좋네요.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설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쭉 청취했다가 이 비밀 노트 형태로 보충을 할 수도 있고 괜찮네요. 그리고 본 영상, 중기 분석과 단기 분석 영상에 어떤 다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도 주지 않고 혹은 이 비밀 노트만 다시 복습하거나 공부하실 분들은 이 비밀 노트만 또 봐도 되고 그래서 사실 잘못 배우면 뭐 상승 다이버전스에서는 무조건 상승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야 된다. 원리랑 그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결과적으로 얘 또한 장세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좀 이상한 무빙이 있을 때 있어요. 이게 좀 뭐랄까 빠질 때 이 상승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유선형으로 이렇게 가요. 유선형으로 그러면은 상승의 힘이 점점 뭐 이렇게 약해지는데 갑자기 팍 세졌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그림이 익숙한데 팍 세졌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좀 큰 규모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들긴 하는데 얘를 좀 트래킹했다가 올라가는 거에 당할 수 있죠.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 포인트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치면 다시 돌아와서 이 영역에서 RS를 이용한 뭐 다양한 매매법들이 이 영역에서 안 맞았다는 게 이해가 되죠. 상승 추세를 갖고 있었던 구간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크게 봤을 때 이런 추세를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 장세를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이런 그림도 보이죠. 세고 적당하고 적고 이상하고 하락 다이버죠. 걸리는 거 이해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게 오르고 작게 오르고 또 빠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사실 이렇게 다이버전스 잡힌 거잖아요. 사실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얘가 최대한 늦게까지 해서 떨어진단 말이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 잡았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될라나 모르겠네. 원리를 다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셔야 되고 다시 보신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굉장히 조밀하게 본 겁니다. 14개 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얘랑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다. 물론 이제 상대적 강도끼리만 비교한다고 하면 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있죠. 물론 여기 다시 올라갔긴 했지만 크게 보면 이런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 14개 봉으로 했기 때문에 이 봉 개수를 바꿔서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대충 이 정도 크기에서 올라간 에너지를 서로 비교한다. 이러면 얘가 올라간 애에 대한 어떤 봉개수에 대한 정확한 RSI가 계산되는 건데 지금 이 RSI 14개로는 이 정도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이 정도밖에. 이 꼭대기 근처에.
그럼 이걸로 나온 결과물이 사실 좀 정확하게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 오버랩 안 되는 거를 별개로, 이 오버랩 안 돼서 안 보이는 거랑 별개로 이 윈도우가 너무 작게 되면 얘가 비교하고자 하는 상승 힘이 서로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날봉으로 봐야 된다, 뭐 주봉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이제 조망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잘 보인다 이거죠. 왜? 이 올라가는 힘에 대해서 지금 14개 봉이니까 14개 봉 이거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아까는 이 정도만 본 거, 이 정도만. 그럼 이 올라가는 힘에 대한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큰 스케일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가는 거죠. 더 좋게는 뭐다? 더 좋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RSI를 사실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보면 알잖아요. 세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이거 밑에 거 봐야 합니까? 아니죠. 이걸 보면 이거 뭐 분봉도 맞춰서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길이를 바꿔서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아까 4시간 봉일 때 4시간 봉일 때는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갖고 뭐 이걸 굳이 의미 부여를 해서 여기서 14개 봉이면 지금 이것도 20봉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슬라이스하게 봐야 돼요. 슬라이스하게. 이 정도 봐야 돼. 이 정도 봐가지고 상대 강도로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 비교한 거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올라가는 힘을 좀 비교라도 할 수 있죠. 주봉으로 가면 어떨까? 주봉으로 가면 14개 봉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가장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오버랩 되는 것만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버랩이 되면 RSI와 S, 그러니까 상대적 강도와 절대적 강도가 같이 좀 오버랩 돼서 같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무조건 겹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겹치면 사실 그런 추가적인 의미와 정확도가 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주봉으로 보면 14개 봉 기준으로 해서 RSI를 비교해봤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오버랩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보면 오버랩되면서 강도와 상대 강도에 대한 어떤 비교가 RSI끼리의 비교가 더 유의미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개수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서도 바꿀 수 있겠죠? 혹은 몇 분봉으로 봐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만 대답도 추상적이야. 잘 모르니까. 와, 오늘 뭐 모두 까기가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홍보 가능합니다. 홍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RSI 지울게요. 캔들로 봐도 몇 분봉 뭐 RSI 랭스 14개로 할지 몇 개로 할지 몇 분봉으로 볼지 안 봐도 뭐가 더 강한 상승인지 그냥 눈으로 보이죠. 이제 이게 스트렝스이자 얘는 이 상승 비율과 하락 비율이 이제 눈에서 보일 겁니다. 렐러티브 스트렝스기도 해요. 얘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 얘 움직임이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렇죠. 이제는 캔들만 보더라도 상대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강도도 조정 중일 때,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정 일반장일 때, 다시 일반 조정 횡보장일 때 높으면 과매수, 낮으면 과매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그 캔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과매도인지 알 수 있고, 이런 경우 여기서 매도 치고 여기서 매도 친다는 거예요. 이걸 RSI 봐서 하는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RSI는 느려요. 느리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랭스가 작으면 하나에 집중될 수 있어요. 랭스가 커지면 과거의 데이터에 현재가 묻힐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링 되는 건데 캔들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RSI 뭐 고점 저점 찾다가 캔들 고점 저점 찾으면 RSI에서 뭐 시그널 여기서 떴는데 캔들에서는 얘보다 조금 더 앞서서 고점일 때가 많아요. 사실 제가 좀 추천드리기로는 사실 지표를 아예 사실 이런 제보를 좀 받았어요. 뭐 저를 대상으로는 안 했겠지만 제가 어느 영상에서 과거에서도 디테일한 설명 없이 RSI를 안 보고 차트만 봐도 이 하방 다이버전스, 상방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뭐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안 보고도 보이면 뭐 천재다 일부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저를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기분 상하는 표현은 아닌데 저는 이게 연습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RSI와 캔들 사이의 어떤 변환에 대한 원리와 가치가 뭔지 안다라고 한다면 최초에는 같이 보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차트에 연합적으로 대입할 수 있는 어떤 매매법도 없습니다. 과거 차트를 수차례 봐야 돼요. 매 순간 보면서 이런 뭐 과매도일 때 어땠구나, 과매도일 때 여기에서
롱 쳤으면 크게 먹었겠구나. 그리고 얘가 뭐 어땠겠구나. 뭐 다이버전스가 잡혔을 때 다이버전스 잡혔죠. 저점이 더 내려갔는데 RSI는 지표는 상승했어.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잡혔네. 이 경우가 상승 다이버전스구나. 근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에서 비교해보면 얘와 얘랑 비교해보면 얘가 더 낫단 말이에요. 얘가 더 높죠. 여기서 롱베팅하면 올랐나? 여기 1분 올랐지만 쭉 올라간 건 아니고 여기 저점 잡는 건 아니었어요.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매매법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면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공통 구간을 먹고 부분 입절을 하고 손절 라인을 높여야 돼요. 스탑로스를 전진시키고 제가 하는 왜 매매법이 그런 형태로 발전됐는지 저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지 이 저점을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잡고 여기서 올라가서 먹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은 또 확률 게임입니다. 귀납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셔야 돼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계속 보고 차트의 흐름을 좀 느껴야 돼요. RSI와 같은 지표가 한 10개는 있습니다. 10개는 있어요. 이거 다 띄워놓고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RSI를 공부하면서 얻었던 그 인사이트, 그런 가치와 어떤 매매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이 캔들에 녹여서 캔들 하나만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치 보조받기처럼 보는 겁니다. RSI를 위시해서 모든 보조지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알려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누군가의 매매법, 누군가의 어떤 설정법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드가 들지 않습니다. 어떤 지표든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지표와 캔들과 그리고 과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어떤 매매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의 원시 시그널은 캔들에 있기 때문에 캔들만 보면 모든 보조지표에 그 보조지표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이미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무초식의 초식으로 배운 것들을 다시 캔들에 녹여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특정한 보조지표가 아니라 캔들이란 생각으로 경험치를 높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본 강의 영상에서는 지금은 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간결하면서 좀 원리적으로 그리고 원리와 가치 그리고 해당 지표를 보지 않고 캔들을 통해서 그 해당 지표의 어떤 결과물을 보다 더 자유롭게 RSI 보는 것보다 RSI 원리를 알고 캔들을 보는 것이 더 자유롭게 다이버전스도 보고 매매 전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될 때까지 좀 보고 연마하고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본 강의 영상의 무기고에서는 다양한 보조지표를 쫙 배운 다음에 그 보조지표의 어떤 강력함들을 이 캔들에 다시 다 녹일 겁니다. 모든 정보는 캔들에 있다. 지금 딱 마무리 인사를 하면 좋은 타이밍인데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다이버전스 볼 때 그 논쟁이 있더라고요. 꼬리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볼까요? 여기가 좋은 예가 되겠네요. 조금 더 볼까? 얘를 비교하면 이거 리플레이 기능으로 이렇게 끊읍시다. 두 개를 비교하면 꼬리를 치면 저점이 뭐야? 갱신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종가를 보면 캔들을 보면 저점이 갱신이 안 됐죠? 안 됐네요. 안 됐죠? 얘를 지금 다이버전스를 본다. 상승 다이버전스를 본다. 이렇게 본다. 이거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RSI에 꼬리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꼬리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꼬리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인풋에 보면 RSI 길이 말고 소스에 있어요. 이 소스가 원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RSI 길이 14개에서 소스는 클로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종가예요, 종가. 얘를 저가로 잡아서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렇게 보면 맞아요. 하지만 클로즈로 보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이 꼬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락에 관련된 요소들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 저가로 변환시키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봉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어딨죠? 라인 차트로 봐야 돼요. 라인 차트로 보고 이런 게 제대로 보는 거야. 얘가 떨어졌는데 높아졌다. 같은 위치죠.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는 거죠. 물론 얘는 이렇게 됐지만 하지만 얘도 뭐라 했어요?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상대적인 강도도 낮고 내려가는 힘이 적다는 걸 이 캔들 보고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RSI 안 봐도 똑같은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뭔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려고 그 지표 중에서 많이들 보는 지표인 RSI를 폈다가 어느 순간 솔직하게 방송하자 해서 안 보는 지표들 다 없애면서 캔들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얘는 이렇게 치면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아니죠.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얘는 캔들이 너무 멀어요. 먼 얘기를 하기 전에
뭔 얘기하기 전에 왜 이 꼬리가 의미가 없냐? 이 RSI라고 하는 연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그냥 바라보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지, 이 꼬리가 연산에 RSI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꼬리를 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숭 매신념처럼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요. 굳이 이 꼬리를 같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가로 놓고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14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4개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쪽에 있는 봉과 이쪽에 있는 봉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관성이라고 보기에도 사실 좀 어렵고, 결과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4개에 해당하는 지금 15분 봉보다는 조금 더 봉 개수가 그러니까 작을 수 있는, 즉 시간 30분 봉, 1시간 봉으로 보는 게 얘 입장에서 맞춰서 본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의 비교는, 이 힘과 이 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과 이 힘을 비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1시간 봉이라던가, 1시간 봉을 보면은 이제 이 상호간에 연계되는 봉 개수가 이 사이에 있는 봉 개수가 작기 때문에 보다 좀 유의미한 비교가 더 될 수 있어요. 4시간 봉으로 바꾸면 더 그렇겠죠. 더 그렇고, 여기에서 이 결과를 저가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 이 다이버전스를 여기서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꼬리를 포함하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이 캔들이 지금 변화가 이렇게 라인 곡선이 있다라고 보고 사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윗꼬리에 대한 영향은 날라가요. 사실 날라가. 그래서 사실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다이버전스랑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뭐 몇 분 봉 하는 것보다 사실 몇 분 봉을 보든 뭐 날봉을 보든 4시간 봉을 보든 1시간 봉을 보든 우리는 이 전체 크기에 대한 움직임 변화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이 저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연산이 가능하다고요. RSI 연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 14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덧셈뺄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4개의 움직임의 합과 그 다음에 상승의 합을 거기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꼬리 논쟁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꼬리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맞고, 다만 꼬리를 포함해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얘를 RSI로 본다면 그런 아류가 있지만, 안 보면 이 캔들만 보면 사실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이렇게 간 것보다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얘가 더 세게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물론 이 한 파동만 보면 뭐 또이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문맥을 보는 거죠. 문맥을 보게 되면 얘가 더 세게 떨어진 거고, 실제로 저점 돌파했으니까 얘는 뭐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안 보더라도 그런 다이버전스 개념을 안 빌리더라도 얘는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다, 혹은 우측 횡보를 하겠죠, 적어도. 그래서 이 자체의 리듬을 좀 살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익숙하겠지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죠, 추세의 돌파가 된다면 이런 형태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 더 스무딩하게 보면, 근데 이쪽 스케일로 보면 얘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이거를 좀 쪼개서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감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조건 베팅이라고. 이게 뭐 리플레이 기능으로 했으니까 좀 보면, 지금은 사실 이런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봅시다. RSI는 상대적 강도다. RSI의 원리, 상승량과 하강량을 더한 것에서 상승량을 나눠주게 되면 그 비율이 RSI예요. 얘는 절대적 강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만 이 RSI가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캔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이제는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램스를 갖고 있어요. 14개 봉으로 하는데 14개 봉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14개 봉을 보기 때문에 이왕 RSI를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특별한 뭐 봉개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다 무시해버리고 14개 봉을 보면 됩니다. 남들과 같은 걸 봐야 돼요. RSI를 한다면, RSI에 자유로워진다면, 그러니까 이 보조지표에 같이 베팅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무시한다라고 한다면 원리적으로는 봉 개수는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RSI 안 봐도 된다. 캔들 보면서 유연하게 이 어떤 상대적 강도에 대한 의미와 절대적 강도에 대한 의미를 같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캔들만 보면 RSI 안 봐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저만 되는 건지 여러분들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피부나치 영상도 그랬고 비섬정법도 그렇고 아직 완벽하게 체득된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쉽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쓸데없이 자세하게 한 거니까 진심이 조금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RSI를 서로 비교할 때에는 이 봉 개수가 오버랩 되는지 근처에 있는지 아예 동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대략 14개죠. 하지만 RSI를 안 보고 그냥 캔들만 보면 우리가 시야적으로 이 봉개수를 안 봐도 14개로 고정 안 하고 우리 머릿속에서 일정한 윈도 아까 사각형으로 그렸던 거를 임의로 생각을 해보고 이게 상대적 상대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지 높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SI를 1차적으로 사용해서 하는 1차원적인 매매법, 뭐 높으면 팔고 낮으면 뭐 사는 거, 이거 일반 조정 행보장에서만 먹힌다고 했어요. 다만 일반 조정 행보장에서는 RSI 안 봐도 높으면 팔고 낮으면 판다는 거잖아요. RSI 꼭 볼 필요 있다. 그러니까 내용은 숙지하고 가치는 같대 안 보더라도 얘를 봄으로써 얻는 이점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다이버전스를 보려면 RSI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차트의 꼭지점, 뭐 상승하는 2점 그리고 하락하는 2점이 상승할 때 지표가 떨어진다던가 하락할 때 지표가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는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상승과 하강이 시그널이 되긴 하는데 이때 이 다이버전스와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이때 봉개수와 봉개수 뭐 어떤 캔들인지 캔들의 종류라고 하면 몇 분봉인지 뭐 시간봉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RSI 다이버전스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죠? 힘이 약해지면 방향이 전환된다고 했어요. 물체를 수직하게 던졌을 때의 운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제한 요소다? 둘 다? 아래 둘 다? 일반, 조정, 행보장에서 먹힌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추세장일 때는 이 논리가 깨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경우에는 더 큰 타임 스케일에서 보면 더 큰 레벨에서의 다이버전스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다이버전스나 RSI 뭐 이런 부분들은 캔들에 녹여서 초식으로 캔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지로 가는 게 좋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서 무조건 RSI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지표도 여러분들의 시드를 우상향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지표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표의 장점만 쏙 빼먹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쏙 빼먹자.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무기인 캔들에 여러가지 가치들을 다 장착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로 다이버전스 볼 때 꼬리는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수학적으로 없는 건데 꼬리가 RSI에 반영이 안 돼요. 이 최종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점에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반영이 안 되는데 꼬리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는 어폐가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그 저점까지 내려간 거니까 아랫꼬리라고 하면 아래 그 가격만큼 간 거니까 얘를 RSI 입장에서의 봉개수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 꼬리를 잡으려면 뭐랄까요? 뭐 1분봉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 동안의 하락을 같이 RSI를 살펴보려면 이 RSI 랭스는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RSI로 보려면 꼬리를 반영해서 보려면 저점을 포함한다던가 아니면 작은 시간봉으로 보면서 RSI 랭스를 높이던가 뭐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한눈에 보면 안다 이겁니다. 한눈에 보면 안다. 다시 아까 구글에서 검색했던 건데 이 위에 있는 그림만 보면 얘가 다이버전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알 수 있고 이 그림 잘못됐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런 그림을 예시로 다이버전스 설명하는 게 저는 수박 겉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논리가 일반 조정 행보장에서만 먹힌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논리가 안 먹힌다라면 반면 증거로서 추세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장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영상의 주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일반 조정 행보인지 추세인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세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RSI 배우냐 안 배우냐에 따라서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어차피 원점이기 때문에 안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비선왕은 사실 이런 강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본강의 영상에 포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 중에서 이 비밀노트 영상을 찍는 거고 이 장세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의 영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추세 뒤에 일반 조정 행보가 오고 일반 조정 행보 뒤에 추세가 옵니다. 그리고 특정 추세는 큰 그림에서의 일반 조정 행보의 일부일 수 있고 일반 조정 행보는 큰 그림에서의 추세의 일부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힌트고 두 번째 힌트는 관성이에요. 추세장에서는 추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일반 조정 행보장에서는 일반 조정 행보가 이어지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오버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몇 분봉으로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 오버랩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몇 분봉으로 다이버전스 봐요 하는 뭐 그런 질문들이 지금 아른거려가지고 지금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맥락은 떨어지지만 하면서 비선왕의 비밀 노트 RSI 편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정성은 들였지만 정제가 안 됐죠. 하지만 정제가 안 되었지만 정성은 듬뿍 넣었다는 거 기억해 주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비록 본 지금 영상이 여러분들의 뭐 시드나 수익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영상은 아니지만 올바른 생각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승률과 수익을 이삭죽기 하듯이 차츰차츰 올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유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